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은행 조사국 물가동향팀의 김병국 차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금요 강좌 내용은 물가 안정 목표 운영 상황 점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한국은행에서 연 2회 보도자료를 통해서 물가 안정 목표 운영 상황 점검 보고서를 이제 내보내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된 이제 주요 내용을 오늘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보도자료 이제 3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저희 한국은행에서는 지난해 2019년부터 물가 안정 목표를 연 2회에 거쳐서 이제 보도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6월 그리고 12월 그리고 올해 들어서는 바로 지난 6월에 물가 안정 목표 운영 상황 점검 보고서를 발표를 했고요. 매번 이제 발표를 하면서 저희 한국은행 총재님께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물가 상황에 대해서 이제 대국민 설명회를 가지셨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지난 6월에 발표하였던 물가 안정 목표 운영 상황 점검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요.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난해부터 이제 물가 안정 목표 운영 상황 점검 보고서를 냈다고 했는데 이 보고서가 이제 나오게 된 배경이나 이제 근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한국은행법의 이제 주요 내용인데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은 물가 안정을 도모해서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금융 안정에 또한 유의해야 한다는 거고요. 한국은행법에서는 이 중에서 특히 물가 안정과 관련해서 구체적 수단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먼저 정부와 협의해서 물가 안정 목표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다루게 될 물가 안정 목표 운영 상황 점검 보고서의 근거가 되는 내용이 바로 이 물가 안정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018년 말에 정부와 협의해서 물가 안정 목표를 새로이 설정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그 물가 안정 목표 내용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오른쪽에 이제 보시는 내용이 2019년 이후 물가 안정 목표의 주요 내용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 12월에 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2019년부터 새로이 적용되는 물가 안정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요. 그 이제 특징을 크게 이제 3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목표 수준과 목표 제시 방식 그리고 대상 지표에 관한 것들인데 종전에서 저희가 종전에 이제 가지고 있던 물가 안정 목표와 동일한 수준을 동일하게 이제 유지하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전년 동기 대비 소비자 물가 상승률 2.0% 단일 목표치로 해서 저희가 물가 안정 목표로 삼고 있고요. 두 번째 특징은 바로 그 목표의 적용 기간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물가 안정 목표를 한번 설정하면 그 적용 기간을 3년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년 주기로 정부와 협의해서 새로이 물가 안정 목표를 설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바로 지난번 물가 안정 목표는 2016년부터 18년 3개년에 걸쳐서 적용되는 물가 안정 목표였고 그에 따라서 이제 18년 말이 되면 그 적용 기간이 이제 끝나기 때문에 정부와 다시 협의를 해서 2019년 이후에 적용되는 물가 안정 목표제를 새로 설정하게 된 거죠. 근데 이번 경우에는 경제 상황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현재의 물가 안정 목표를 그대로 유지하는 유지하는 걸로 이제 안정 목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3년 주기였던 적용 기간을 이제 폐지하게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오늘 저희가 다룰 내용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데요. 바로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강화입니다. 제가 이 부분과 관련된 물가 안정 목표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가 상황에 대한 평가, 물가 전망 및 리스크 요인, 물가 안정 목표 달성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등을 포함한 물가 안정 목표 운영 상황 점검 보고서를 연 2회 발간하고 총재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국민에게 설명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저희가 물가 안정 목표 운영 상황 점검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는 어떤 근거가 되는 내용이고요.
역시 총재 기자간담회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근거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종전 물가 안정 목표에서는 이 커뮤니케이션 관련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과 같은 내용이 아니었고요. 별도의 설명 책임을 통한 그 대국민 설명 방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총재님께서 이제 대국민 설명회를 가질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개월 이상 그 물가 목표를 0.5%포인트 이상 이제 벗어났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될 경우는 3개월마다 이제 총재님께서 물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설명 방식은 어떻게 보면은 특별한 조건이 성립됐을 경우에만 대국민 설명회를 갖는다는 측면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제한적이었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날 경제 상황이 유가라든지 경기 등에 있어서 매우 큰 불확실성을 나타내고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대국민 커뮤니케이션의 그 강화 필요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2019년 이후에 적용되는 물가 안정 목표제에서는 기존의 어떤 특정 조건에서만 이제 하게 되는 설명 방식을 벗어나서 정기적으로 연 2회 물가 안정 목표 점검 보고서를 통해서 총재님께서 더 많은 내용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근거 하에 저희가 작년 2019년 이후부터 물가 안정 목표 운영 상황 점검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작년 6월에 가장 최근에 이제 나온 그 운영 상황 점검 보고서의 이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물가 안정 목표 운영 상황 점검 보고서의 차례입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 점검 배경, 그리고 두 번째가 2020년 상반기 중 물가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보고서가 연간 2회 이제 보도자료로 나오기 때문에 각각의 그 보고서는 6개월 최근 6개월간의 물가 상황에 대한 평가가 주요 내용으로 이제 다뤄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이제 발표된 보고서는 올해 상반기 중에 물가 상황에 초점을 맞춰주고 있고요. 그래서 상반기 중에 물가 상황을 평가한 후에 현 시점에서 향후의 물가 여건과 전망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현 물가 상황과 전망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참고 네 가지가 나오는데 이것은 최근의 물가 상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조금은 좀 깊이 하지만 간략하게 분석한 내용들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례에 맞춰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점검 배경입니다. 점검 배경 파트는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본 보고서의 어떤 근거라든지 배경이 되는 사항들에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 12월에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서 2019년 이후 물가 안정 목표를 발표하였고요. 그 발표하면서 물가 안정 목표 운영 상황 점검 보고서를 연 2회 발간하고 총재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국민에게 설명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보고서에 담고 있는 주요 내용으로는 올해 상반기에 물가 안정 목표 운영 상황을 점검하는 거고 그에 따라서 물가 상황에 대한 평가와 여건 및 전망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서 관련 이슈로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된 경제 구조 변화가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관련되는 네 가지 이슈에 대해서 담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올해 상반기 중에 물가 상황에 대한 이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개화인데요. 아시다시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저희가 이제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이후로 급격하게 둔화되면서 크게 하락을 하였는데요. 지난해 4분기 이후에 물가 상승률이 높은 상승세를 보이면서 금년 1월 중에는 1% 중반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2월 이후에 코로나19가 발발하면서 빠르게 둔화하기 시작해서요. 4, 5월 중에는 0% 내외 수준까지 하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지난해에도 마찬가지였지만 물가 수준이 저희의 물가 안정 목표인 2.0%를 크게 하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근원 인플레이션도 많이 하락을 하게 되었는데요. 역시 1월 중에 0% 후반을 보이던 근원 인플레이션이 4, 5월 중에는 이제 식료품 에너지 제외 기준으로는 0% 초반, 그리고 농산물 석유류 제외 기준으로는 0% 초중반까지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물가 흐름은 비단 우리나라뿐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미국이나 유럽 등의 주요 선진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 상황입니다. 주요 선진국에서도 이제 저희보다는 조금 늦었지만 3월 이후에 코로나가 크게 확산이 되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크게 하락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근원 물가 상승률도 3월 이후에 꽤나 이제 둔화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이제 크게 보면은 우리나라와 주요국 모두 코로나19 이후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제 크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거 하나 있는데, 본 보고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월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데이터는 5월까지의 데이터고요. 물론 현재는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월까지 나왔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5월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사용한 거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주요국 같은 경우에는 뭐 가용 범위 내에 따라서 4월까지 데이터를 사용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설명을 좀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저희가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빠르게 둔화되어서 이제 0% 내외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물가가 떨어지게 된 주변의 어떤 물가 여건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크게 보면 먼저 환율이 상승을 하였고요. 그리고 일부 식료품 가격이 상승을 하였습니다. 이 요인들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을 한 거고요. 반면에 국제 유가가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국내외 경기가 급속하게 둔화되었고요. 거기에 이제 더해서 교육 관련 복지 정책이라든지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제 낮아지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해외와 국내로 나눠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해외 여건을 보면 세계 경제가 크게 위축이 되었습니다. 이게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이 확산이 되고 이를 좀 억제하기 위해서 각국에서 봉쇄 조치를 실시하게 되면서 경제 활동이 많이 위축이 되었는데요. 뭐 구체적으로 보면 그 국가 간의 뭐 이동 제한이라든지 그다음에 생산 차질로 인해 가지고 세계 교역량이 크게 이제 줄어든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수입 물가에 있어서도 물론 이제 원달러 환율이 꽤나 올랐지만 원자재 같은 이제 교역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원유 수입 물가나 비에너지 수입 물가도 크게 하락한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다음에 국내 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요 측에서는 국내 경제의 성장세가 크게 위축이 되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코로나19가 이제 발생하게 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서로 이제 대면 접촉을 기피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죠. 이에 따라서 이제 숙박이나 음식, 운수, 여가 관련된 서비스 활동이 크게 위축이 되었습니다. 비용 측면에 있어서도 이제 경기가 부진하고 기업의 실적이 크게 악화되면서 임금 상승률이 상당폭 둔화된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외에 이제 기타 여건을 보시면 농축수산물 가격이 상방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외식하기를 좀 꺼려하게 되고 가정 내에서 이제 그 소비 이제 유인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 같은 가정 내 육류 수요가 늘어나면서 농축수산물 가격이 좀 상승을 하였고요. 반면에 정부 정책이 큰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고교 무상교육이라든지 무상급식 이런 교육 관련 복지 정책과 함께 소비 진작을 위해서 실시한 어떤 승용차 개별 소비세율 인하
이러한 요인들이 물가를 좀 낮추는 요인으로 그렇게 작용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요인들이, 이러한 물가의 여건들이 구체적으로 소비자 물가에 각 품목별로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품목별로 좀 분해해서 그 변동 요인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저희가 이제 세 가지를 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보면 코로나19 이후에 국제 유가 급락이 소비자 물가 하락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표에서 석유류 가격을 한번 보시면 1, 2월 중에 전년 동기 대비로 12% 이상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던 이제 석유류 가격 상승률이 4, 5월에는 큰 폭의 마이너스 상승률로 이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시겠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따른 수요 측 물가 압력 약화를 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서비스 쪽 파트를 보시면 알 수 있으실 겁니다. 특히 개인 서비스 쪽을 보면 1월 중 1.7% 수준을 나타내던 개인 서비스 물가 상승률이 지금 이제 4, 5월에는 1% 이하로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부 정책 측면의 이제 요인들은 소비자 물가 품목에서 공공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물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하였습니다. 1, 2월 중에 이제 마이너스 0.5% 수준의 이제 상승률을 보이는 것이 이제 하락폭이 확대되어서 4, 5월 중에는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9%포인트까지 떨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실제로 이러한 이제 변동 요인들이 구체적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어느 정도 낮췄는지 저희가 기여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앞에서 이제 보셨겠지만 저희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월에는 1.5%를 나타냈고요. 그것이 이제 5월 중에는 마이너스 0.3%까지 떨어지면서 1월 대비 5월 중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하락폭이 마이너스 1.8%포인트를 나타내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기여도 분석을 한 결과 석유류 가격 하락과 금년 중에 이제 시행된 아까 말씀드린 교육 관련 복지 정책이라든지 그 간접세 인하라든지 이런 요인들이 합쳐서 1.6%포인트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더해서 그 대면 접촉 관련된 서비스들, 숙박이라든지 여가라든지 이런 쪽 관련된 서비스 물가 둔화가 마이너스 0.2%포인트 정도 이제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요인들이 거의 이제 금년 들어 소비자 물가가 이제 하락한 그 하락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움직임을 보았는데요. 비단 소비자 물가뿐만 아니라 어떤 물가의 어떤 기조적 흐름에도 코로나19의 영향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조적 물가 흐름을 좀 보면, 먼저 그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식료품이나 에너지, 그리고 농산물, 석유류 이런 부분을 이제 제외한 근원 물가를 보시면 금년 초에 대체로 0%한 중반 정도 수준을 보이던 것들이 4, 5월 들어오면서 0% 초반이나 중반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근원 물가에서 정부 정책의 요인들까지 제외한 관리 물가 제외 근원 물가를 보시더라도 역시 금년 초 1% 중반 수준에서 0% 중후반까지 이제 떨어졌고요. 그리고 비교적 이제 그 소비자 물가 품목군들 중에서 경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움직이는 물가들 품목들로만 뽑아낸 경기 민감 물가 역시 1% 중반에서 0% 중반으로 상당 부분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기조적 물가 흐름에 그러면 어떤 요인들이 크게 영향을 미쳤나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보시다시피 그 복지 정책 강화라든지 이러한 정부 정책의 영향과 더불어서 대면 접촉 서비스 물가의 상승률 둔화가 대부분 설명을 하고 있음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영향은 이러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기조적 물가 흐름 외에도 그 일반 경제 주체들이 향후에 기대하는 인플레이션 수준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즉 기대 인플레이션의 변화도 가져왔는데요. 먼저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을 보면 일반인과 전문가들 모두 향후에 생각하는 1년 뒤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당폭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5년 앞, 즉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는데요. 물론 이제 이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일반인이 아닌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 거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과 달리 장기에 있어서는 경제 주체들이 기대 인플레이션 수준을 크게 이제 변화시키지는 않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제 향후의 물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어떤 불확실성의 정도는 굉장히 커졌음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기대 인플레이션을 조사하기 위해서 설문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생각하는 1년 뒤에 5년 뒤에 물가 수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데요. 그 응답 분포를 보면 나는 잘 모르겠다. 향후 1년 뒤에 물가 수준이 어느 정도 될지 나는 전혀 감도 못 잡겠다라고 응답해 주신 분들이 그 비율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에 더해서 각 경제 주체들이 생각하는 물가 수준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응답자 간의 불일치하는 정도가 굉장히 커진 거죠. 이를 통해서 현재 우리나라 그 일반 경제 주체들이 향후의 물가 수준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불확실하게 여기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올해 상반기 중에 물가 상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소비자 물가와 기조적 물가 흐름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현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향후의 물가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저희가 전망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이제 올해와 내년 중에 물가 전망인데요. 향후 여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 유가를 보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국제 유가가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률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국제 유가의 흐름은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주요국에서 어느 정도 경제 활동을 재개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국제 유가 급락의 주요 원인이었던 오페크 플러스, 그러니까 주요 산유국들의 감산 합의 실패가 이제 감산이 합의가 되면서 어떤 공급 과잉의 문제가 점차 완화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제 국내 경기에 관련해서는 지금 코로나19가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금년 상반기 중까지는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이제 소비랑 수출이 조금씩 점차 이제 그 부진 정도가 완화되면서 국내 경기가 완만하게나마 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완만한 개선세 속에서도 정부 정책 측면에 있어서 어떤 그 복지 정책 강화 기조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물가 상승 압력을 약간 좀 낮추는 완화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건 하에서 저희가 물가 전망을 해보면 먼저 금년 중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약 0.3%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의 0.4%보다 이제 소폭 낮아진 수준인데요. 아시겠지만 이제 물론 최근 들어서 환율과 농축수산물 가격이 이제 상승을 하긴 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가 크게 둔화되고 유가가 급락하고 정부의 어떤 복지 정책 기조가 이제 유지되면서 당분간은 물가의 하방 압력이 상당 부분 증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이러한 요인들이 점차 이제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국제 유가의 하락이 이제 내년에는 이제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 점차 개선되고 정부의 복지 정책 영향도 다소나마 좀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물가 상승률이 이제 금년보다는 높아진 1.1% 정도를 이제 나타낼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근원 물가 상승률도 금년 중에는 0.4%, 내년 중에는 이제 0.9% 정도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 저희가 이제 보고 있는 이런 물가 전망의 경로에는 굉장히 불확실성이 큽니다. 아시겠지만 코로나19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 국제 유가는 어떠한 흐름을 보일지에 따라서 물가 전망이 크나큰 이제 불확실성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올해와 내년 어떻게 보면 좀 단기적인 전망이고요. 이 이제 전망의 시계를 좀 길게 보면은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우리의 이제 주변 여건이라든지 생활 속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그 경제 구조의 변화들로 인해 가지고 물가의 어떤 추세적 흐름에도 변화가 있으리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 방향과 관련해서 많은 불확실성이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어떤 그러한 경제 구조 변화로 인해서 물가의 하락 요인이 좀 크게 발현이 될 것 같다. 그로 인해서 최근 어떤 저인플레이션 추세가 상당 기간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좀 보고 있는데요. 물론 상방 요인이 하방 요인이 있으면 상방 요인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승 압력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상승 압력보다는 하락 요인이 좀 더 크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코로나19 이후에 저희가 예상하는 어떤 경제 구조적 요인 중에 하락 요인을 살펴보면 먼저 예비적 저축 유인 증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제 그래 왔는데요. 대부분 이제 대규모 감염병 확산이라든지 큰 그 경제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 경제 주체들은 기본적으로 장래에도 이런 위기가 닥칠 시를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좀 예비적으로 저축을 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사람들이 다음에도 이러한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저축을 해야겠다 이러한 이제 마음가짐을 가질 수가 있고요. 이런 저축 요인이 증대되면 당연히 소비나 투자가 억제가 되겠죠. 또 한편에 있어서는 이러한 그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 있어서 민간들이 이제 대출을 많이 이제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민간 부채 비율이 상승하게 되고요. 역시나 이제 이 부채 비율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소비나 투자가 이제 억제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이제 다들 느끼고 계시는 거겠지만 이제 바깥 출입을 금하게 되고 사람들과의 접촉을 이제 피하게 되고 이런 대면 접촉에 대한 기피 현상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온라인 거래가 굉장히 활성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19 이후에도 어느 정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온라인 거래 성장이 가속되게 되면 기업의 유통 비용이 상당폭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러한 요인은 어떤 추세 인플레이션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기업 측면에서는 이제 여러분들 중에 상당 부분도 이제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재택근무를 많이 실시를 하게 됩니다. 재택근무를 실시하게 되고 생산에 있어서는 자동화와 무인화 이런 측면을 좀 더 이제 확대시키게 되겠죠. 앞으로는 이제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기업의 어떤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좀 더 커지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락 요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코로나19가 가져온 그 여러 경제 구조 변화 중에 하나는 상승 요인도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이제 바로 글로벌 유동성 누중입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대규모의 확장적인 그 재정 정책, 통화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시장에 많은 유동성이 이제 풀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그 유동성 누중은 이후에 코로나19가 이제 종식되고 수요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굉장한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판단하기에 최근에 이러한 확장적 그 정책은 어떤 경기 부양 측면에 있어서 재난구호적 성격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난구호적 성격의 정책들이 어떤 높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준은 저희가 아니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또 한 가지 이제 상승 요인이 바로 글로벌 공급망 약화입니다. 원래 이제 그 국제 무역에 있어가지고 생산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각국이 이제 자기들이 이제 그 비교 우위에 있는 생산 단계에 있어서 비교 우위에 있는 부분을 막고, 그러니까 한 국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생산 라인에 있어서 일부분만을 맡게
됨에 따라서 생산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제 글로벌 공급망인데요. 이런 글로벌 공급망 하에서 각국의 어떤 글로벌 생산 구조가 굉장히 밀접하게 얽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19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특정 지역에서의 어떤 그러니까 국가 간 이동 제한이 일단 발생하고요. 또 특정 지역에서 생산 차질이 발생하게 되면 이 특정 부분에서의 문제가 이 글로벌 공급망을 타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크게 확대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세계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취약점을 이제 드러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를 계기로 향후에 앞으로도 이제 이러한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뭔가 지금까지의 어떤 생산성과 효율성 중심에서 어떤 그 안전성 그리고 복원력 중심으로 좀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글로벌 공급망은 앞으로는 좀 약화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많고요. 이렇게 된다면 이는 곧 각국에 있어서 생산 비용 상승을 의미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은 바로 이제 인플레이션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게 되겠고요. 하지만 글로벌 공급망 약화, 즉 어떤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이라는 것이 그 인플레이션을 급격하게 상승할 정도로 단기간에 있어서 빠르게 진행되지는 않을 거라고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승 요인이 앞에서 말씀드린 하락 요인에 비해서 그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판단하에서 코로나19 이후에 경제 구조의 변화가 가져올 요인들이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있지만 현 상황에서 볼 때는 하락 요인의 그 효과가 좀 더 크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분간 이러한 하락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저물가 저인플레이션의 지속이 꽤나 이어지지 않을까 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상반기 중에 물가 상황을 평가해 보자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코로나19 이후에 빠르게 둔화되면서 물가 안정 목표 수준을 크게 하회하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당분간 0% 내외 당분간 낮은 수준을 나타내겠지만 내년 이후에는 점차 높아질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한국은행은 성장세 회복 지원하고 또 중기적 시기에서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이제 안정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런 한편 금융 안정을 유의해서 통화 정책을 운용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보다 긴 시기에서 코로나19가 이제 경제 구조의 변화를 통해서 물가의 추세적 흐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는 유의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본문 관련된 내용이고요. 다음은 이제 참고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올 상반기 중 코로나19라는 이제 큼직한 이제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현재 물가 상황을 물가의 어떤 하락을 가져온 어떤 주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저희가 약간은 심도 있게 간략하게 분석을 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국제유가 하락인데요. 국제유가가 올 초에 들어오면서 이제 계속 내리막길을 걷다가 특히나 3월 들어오면서 큰 폭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그 국제유가 하락이 물가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요국의 물가도 큰 하락세를 보였는데 각 국가별로 코로나19의 발병 시기라든지 확산 시기, 확산 정도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국가의 조치들이 좀 더 달랐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랑 주요국의 물가 동향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대면 접촉이 굉장히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온라인 거래가 확대되었는데요. 그 부분이 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코로나19가 가져온 경제 구조의 변화로서 이제 글로벌 공급망 약화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앞으로 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국제유가 하락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국제유가 하락은 크게 석유류 가격을 통한 직접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석유류 가격을 제외한 여타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비용을 변화를 시킴으로써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효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를 이제 통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이제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통상 석유류 같은 에너지는 그 원유의 투입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유가와의 상관관계도 강하고 그리고 유가의 변화가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그 시차도 굉장히 짧습니다. 반면에 다른 상품과 서비스는 석유류 같은 에너지에 비해서는 원유 투입 비중이 낮고 따라서 유가의 연관성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 이제 저희가 초점을 맞춰서 각 품목별로 회계 모형을 좀 돌려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최근 국제유가 하락이,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국제유가 하락이 저희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하락에 있어서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월 소비자 물가는 1월 대비 1.8%포인트 정도 낮았는데 이 중에서 순수하게 올해 들어서 국제유가 하락이 0.9에서 1.0%포인트 정도 낮춘 것으로 그렇게 지금 분석이 되었습니다. 오른쪽 하단의 그래프를 보시면 이 중에 상당 부분이 이제 직접 효과인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여기서 직접 효과라면 이제 석유류 가격을 통한 직접 효과를 말하는 거고요. 나머지 이제 여타 그 상품과 서비스의 경우는 이제 간접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굉장히 작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당연히 원유 투입 비중이 낮고 그 시차도 굉장히 길기 때문에 만약에 현재 그 낮은 유가 수준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그 부분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발휘하면서 간접 효과도 추후에 꽤나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내용인데요. 이거는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물가 동향의 특징을 한번 비교해 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이런 감염병 확산 억제를 위해서 주요국에서는 봉쇄 조치나 격리 조치를 갖다가 취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경제의 수요나 공급에 부정적 충격이 가해지고 결과적으로 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먼저 수요가 크게 감소하고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물가 하방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반면에 이동 제한이라든지 글로벌 공급망 약화에 따른 생산 차질은 물가를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정부 정책 측면에서 봤을 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가계나 기업에게 이제 지원 정책을 펼치게 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이 물가 하방 압력을 약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복지 정책이라든지 간접세 인하 같은 이러한 정책들은 일시적이지만 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물가에 대한 영향이 여러 방면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실제로 이러한 요인들이 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각국별로 코로나의 확산 시기라든지 정도 그리고 그 취해진 봉쇄 조치의 강도 등의 차이에 따라서 좀 상이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월 중순 이후에 코로나가 크게 확산이 되었죠.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조기 통제에 성공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경제활동 위축이 비교적 완만하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는 저희보다 약간 늦은 3월 중순 이후에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이에 대한 억제 방법으로 전면 봉쇄 조치를 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비해서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었는데요. 그래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게 구글 모빌리티 자료를 이용해서 이동성 변화를 소매 판매점과 대중교통 측면에서 본 건데요. 우리나라 경우에는 이동성이 딴 나라에 비해서는 조금 더 빨리 왔지만 비교적 완만하게 떨어진 걸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주요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좀 늦게 왔지만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주요국과 비교를 통해서 우리나라 물가 동향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앞서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요인들 중에서 생산 차질이나 이런 것들로 인한 상방 요인보다는 수요 감소와 같은 하방 압력이 더 크게 작용하면서
우리나라 주요국 모두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크게 둔화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 국제 유가 급락에 따른 에너지 가격 하락이 물가 상승률을 가장 크게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각 국가별로 보면 약간 단기적 물가 흐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 확산의 정도하고 이에 대응한 봉쇄 조치라든지 정부 정책 등의 차이에 기인하는데요. 먼저 전면 봉쇄 조치가 시행된 국가들을 보면 대체로 그 식료품이나 생필품 가격들이 꽤나 그 큰 오름세를 보입니다. 이는 이제 곡물이라든지 이런 식료품 같은 경우에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비축 수요, 즉 사재기 같은 것들로 인해서 가격이 꽤나 높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그 오름세는 전반적인 물가 상승률 둔화를 이제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봉쇄 조치가 시행되지 않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생필품 가격 상승이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그 고교 무상 교육이라든지 개별 소비세 인하 같은 정부 정책이 추가적인 하방 요인으로 작용을 하였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주요국의 봉쇄 정도에 따른 품목별 물가 변동을 보여주는 건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봉쇄 조치가 더 강할수록 식료품의 상승폭이나 서비스의 하락폭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물가 상승률뿐만 아니라 기대 인플레이션에도 이제 그 특징을 볼 수가 있는데요.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 보면은 먼저 주요 선진국의 전문가 서베이 지표를 봤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주요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 위주로 상당폭 하락하였습니다. 이건 아마도 최근의 물가 흐름을 반영한 게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반면에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상승한 데도 있고 하락한 데도 있는데 그 폭은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에서 굉장히 작았습니다. 하지만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향후 물가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은 굉장히 커진 걸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미국의 일반인 기대 인플레이션의 그 응답 분포를 통해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개별 응답자의 불확실성과 응답자 간 불일치 정도가 커지면서 어떤 일반인들이 향후 물가에 대해 생각하는 불확실성 정도가 굉장히 커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별첨인데요. 이게 제목에 보면 코로나19 이후 물가지표 측정 이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이제 주요국 물가 동향의 특징을 말씀드리면서 봉쇄 조치가 시행된 국가에서는 식료품 등 일반 생필품 가격이 크게 급등하면서 물가 하락을 좀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봉쇄 조치 시행의 또 다른 특징이 바로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물가지표 측정의 어려움 증대입니다. 이게 이제 사람들 간의 이동이 이제 제한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영업점들이 이제 문을 닫으면서 물가 가격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가격 조사 자체가 쉽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면 조사가 줄어들게 되니까 어떤 소비자 물가 집계를 위한 기초 자료 수집에 이제 어려움이 발생하게 됐고요.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 여러분들 모두가 느끼시겠지만 코로나19 이후에 저희의 생활 패턴이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외식을 한다든지 여행을 한다든지 어떤 여가 생활을 즐긴다든지 이러한 측면에 대한 지출은 굉장히 줄어들고요. 반면에 이제 집안에서 하는 거, 비대면 서비스 이런 쪽에 지출이 꽤나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출 변화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기존의 가중치에 근거해서 그 집계를 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실제 그러니까 물가 지수가 실제 어떤 현실을 반영하는 정도가 굉장히 낮아지게 됐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들어서 이제 주요국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이용한 어떤 물가 상황을 분석할 때에는 이러한 물가 지표상의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이런 점이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그 온라인 거래 확대가 물가 동향에 미친 영향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그 보도 자료나 뉴스에서 보면은
온라인으로 이제 그 물건을 사고 파는 이러한 이제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이러한 보도자를 많이 접하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바깥에 나가서 백화점이나 가게에 나가서 직접 사 먹는 것보다 인터넷을 통해서 주문하고 집에서 소비하고 이러한 이제 비율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게 됨에 따라서 온라인 거래의 어떤 규모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제 그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온라인 거래가 굉장히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요국 대비로도 보더라도 굉장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이에 더해서 이제 코로나19 이후에는 어떤 비대면 경제 활동에 대한 요인이 굉장히 커진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이 계속 지속되면 온라인 거래의 확대가 더욱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온라인 거래가 확대가 되면 저희가 다음과 같은 상황을 이제 예상할 수가 있는데, 일단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업 측면에서는 비용 절감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보면 이쪽에서 판매하는 가격은 얼마고 저쪽에서 판매하는 가격은 얼마고 뭐 투명하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격의 투명성이 굉장히 제고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 간 경쟁이 더욱더 심화될 수가 있습니다. 기업 간 경쟁이 심화가 되면 다른 가게 모르게 우리 가게만 가격을 더 높인다든지 이런 상황이 별로 발생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물가가 쉽게 올라가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물가 하방 압력이 클 가능성이 이제 많아지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배경 하에서 저희가 미시 데이터를 이용해서 과연 이런 온라인 거래 확산이 물가 동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 분석에 쓰인 자료는 롯데 멤버스사의 마이크로 판매 자료인데요. 저희가 롯데 멤버스사 측과 이제 협약을 맺어서 데이터를 받아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여러분들 중에서 일부도 쓰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L포인트를 이용하시는 그 소비자들의 구매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소매 업체별로 판매 금액이라든지 수량, 그리고 각 판매점들, 그와 아울러서 각 고객의 뭐 나이나 이런 것들의 어떤 특성까지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굉장히 큰 데이터베이스인데 이 중에서 저희가 이제 실제 분석에 쓴 자료는 온오프라인 간 채널 간의 제품 매칭이 가능한 4개 제품군만을 선택하였습니다. 즉 이제 어떤 품목들을 보면 온라인 상에서만 거래되는 품목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품목은 오프라인, 그러니까 뭐 매점이나 백화점 이런 데서만 판매되는 제품이 있는데요. 그런 거 전부 제외하고 동일한 제품이 온라인에서도 거래되고 오프라인에서도 거래되는 그런 품목들로만 저희가 이제 선정을 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 크게 4개 제품군으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전자제품, 화장품, 식료품, 그리고 기타 가정용품으로 나눴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들의 특성을 보면 2017에서 2019년 중에 거래된 약 11억 5천 건의 이제 거래 자료가 되겠고요. 제품 수는 16만 6천여 개, 거래 금액은 약 6조 원에 해당하는 이제 방대한 거래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 2가지로 나눠서 분석을 했는데, 첫 번째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가격 설정의 특징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격 수준을 보면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가격이 오프라인에서 거래되는 가격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굉장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뭐 연도별로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모든 품목, 전자제품, 화장품, 식료품, 가정용품 모두에서 가격 차이가 온라인이 더 낮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 조정이 진행되는 빈도라든지 그 폭 역시 보면 온라인 쪽에서 거래되는 품목의 가격이 훨씬 더 빈번하게 조정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정폭도 굉장히 작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금씩 자주 변동을 시킨 거가 바로 이제 온라인 가격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식료품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차이가 좀 적긴 하지만 나머지 전자제품과 화장품, 가정용품에서는 조정 빈도가 온라인 쪽이 훨씬 더
더 빈번하게 이제 조정이 되고 조정 폭도 굉장히 작게 되는 거죠. 지금 그래프상의 조정 빈도와 조정 폭이 좀 뒤바뀌었는데요. 그건 좀 위가 이제 조정 폭이고 밑이 조정 빈도입니다. 그걸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한 게 뭐냐면 동일한 제품이 이제 온라인에서도 판매가 되고 오프라인에서도 판매가 되는데 만약에 어떤 제품이 오프라인에서 판매되고 있을 때 이 제품이 온라인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즉 온라인 쪽에 경쟁이 있는 경우와 온라인 쪽에 경쟁이 없는 경우로 나누었을 때 오프라인에서 거래되고 있는 품목의 가격 변화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는데요. 먼저 가격 조정의 빈도와 폭을 보면 온라인 경쟁이 있는 경우에 오프라인 가격의 조정이 더 빈번하고 그 조정폭도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동일한 품목이라 하더라도 온라인에서 어떤 경쟁이 있으면 온라인 거래의 특징인 어떤 작은 조정폭의 빈번한 가격 조정의 특징을 오프라인 쪽에서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온라인 경쟁이 있는 그룹에는 가격이 비교적 동질했습니다.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가격 확인을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가격과 너무 크게 차이가 나버리면은 온라인 쪽에 이제 수요가 몰리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거래되는 품목도 온라인 가격과 크게 다르지 않게끔 설정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알아낸 것을 이제 요약을 해보자면 온라인 거래 확대가 비용 절감이라든지 가격 투명성 제고 또는 경쟁 심화 등을 통해서 기업의 가격 설정 행태를 변화시켰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들이 물가의 어떤 움직임에도 영향을 주고 있겠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구체적으로 보자면 온라인 거래 확대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고 가격 조정이 빈번한 온라인 구매가 이제 늘어나는 효과를 통해서 물가의 하방 압력이 생기고 또 변동성도 커지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저희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온라인 경쟁이 이제 심화되면서 오프라인 가격의 신축성을 굉장히 높여주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물가의 거시 충격에 대한 민감도도 꽤나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글로벌 공급망 약화가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공급망은 이제 글로벌 밸류체인 GVC라고 말씀을 이제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생산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공급망을 한 나라에서 전부 다 담당하지 않고 자기가 비교 우위가 있는 파트만을 맡아서 그 공급망 자체를 글로벌로 이렇게 분산이 되게끔 만든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효율을 높이고 비용을 낮추는 그러한 이제 그 효과를 발휘하게 됐는데요. 이것이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조금씩 이제 약화되는 추세를 보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2012년을 정점으로 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데요. 올해 이제 코로나 19가 발발하게 되면서 이러한 약화 추세가 더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얽히고 설킨 글로벌 공급망으로 인해 가지고 코로나 19의 그 악영향이 더 크게 일시에 파급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한 취약점으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교훈으로 우리가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서 저비용 고효율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고 어떤 안정성과 복원력을 같이 중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게 되고요. 그 결과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조금 더 약화되는 방향으로 옮겨가지 않을까 하는 논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글로벌 공급망이 약화가 되면 기업 입장에서 생산 비용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자원 배분도 한 곳에서 다 이제 생산해야 되니까요. 자원 배분도 이제 비효율적이 되게 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글로벌 공급망 참여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서 글로벌 공급망 약화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클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런 점에 비추어서 이제 저희가 주요국 자료를 이용해서 과거의 글로벌 공급망 확대가 실제 물가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았고요. 앞으로 과거와는 달리 글로벌 공급망이 반대로 약화될 경우에는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저희가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과거 자료를 이용한 실정 분석에는 OECD 32개국 자료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패널 분석을 실시를 했는데요.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대용 지표로는 이제 글로벌 밸류체인 후방 참여도 자료를 사용했고요. 그래서 OECD 32개국 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를 보시면 GBC, 그러니까 글로벌 밸류체인 후방 참여도가 약 1%포인트 정도 상승할 경우에 산업별 물가, 여기서는 저희는 이제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했는데요. GDP 디플레이터를 평균적으로 0.4%포인트 정도 낮추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지속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확대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그러니까 GDP 디플레이터가 굉장히 낮아졌다는 얘기죠. 실제로 1995년에서부터 2008년 사이에 글로벌 공급망 확대 그 수준의 확대된 수준에 비추어 봤을 때 그 정도 확대가 각국의 어떤 연평균 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약 0.2%포인트 정도 하락한 효과 하락한 것으로 하락시킨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그 글로벌 공급망 참여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기간 중 95년에서부터 2008년 사이에 글로벌 밸류체인 확대가 우리나라 연평균 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약 0.5%포인트 정도 하락시킨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이 분석에서 쓰인 자료가 GDP 디플레이터이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과거 자료를 봤을 때 지금 그래프에서도 보시다시피 소비자 물가와 GDP 디플레이터 간에는 굉장히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볼 때 물론 본 분석이 그 GDP 디플레이터에 대한 글로벌 공급망의 영향이긴 하지만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도 유사한 수준의 어떤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을 거다라고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과거 자료를 봤을 때 과거에는 이제 글로벌 공급망이 이제 확대가 되었고요. 그 확대의 영향으로 물가가 이제 낮아지는 걸 이제 저희가 보았는데요. 최근에는 이러한 글로벌 공급망이 약화 추세에 있고 코로나19 이후 앞으로는 그 약화 추세가 더 빨라질 것으로 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나라, 그러니까 2015년까지 우리나라의 어떤 글로벌 공급망 약화 현상, 즉 GBC 후방 참여도의 하락세가 앞으로 계속 지속된다고 가정할 경우에 우리나라 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 분석 결과 보면은 실제 우리나라가 2010년에서 2015년 중에 저희가 이제 글로벌 공급망 그 지수로 쓰고 있는 GBC 후방 참여도가 유엔의 그 유엔 무역개발회의 기준으로는 0.4%포인트 그리고 OECD 기준으로는 약 1.2%포인트 정도 감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소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앞에서 구한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 효과를 갖다가 추정을 해서 계산을 해보았는데요. 최근에 이러한 그 후방 참여도 하락세가 지속될 경우 앞으로 연평균 GDP 디플레이터가 0.2%포인트에서 0.5%포인트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글로벌 공급망이 확대되었을 때는 그 영향으로 물가가 이제 하락을 하게 되었다면 앞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약화가 될 경우는 반대로 이제 그 물가가 좀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를 저희는 이번 분석을 통해서 한
연간 0.2에서 0.5%포인트 정도로 그렇게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가 이제 저희가 올 6월에 발표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의 주요 내용이고요. 다음 보고서는 연간 2회를 저희가 발간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올해 12월경에 발표를 할 겁니다. 올 12월에는 2020년 이제 하반기와 연간을 아우르는 물가 상황에 대한 평가를 하고 내년과 내후년에 대한 물가 전망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때도 역시 총재님께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물가 상황에 대한 평가를 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도 보고서가 나오면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좀 보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오늘 금요 강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